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높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늘은 가을 하늘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대낮 서울을 중심으로 33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폭염 경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 특히 찌는 듯한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BS의 간판 앵커였던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2차, 3차 카드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렇게요. 동아일보 1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정치 목적 무역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일본에게 이번 수출 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성의 있게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대응 경고 속 그래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뜻을 비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적절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 측의 변화 없이는 철회 없다라고 강경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NHK는요. 탄소 섬유 등 규제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고성 기사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까지 미래 산업까지 일본이 묶어버리겠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일본이 쥐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복카드 걱정됩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까지 일본의 표적이다. 대한민국의 수소차, 배터리, 로봇,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상당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에 핵심 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대체 불가인데 일본이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다음 달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 것이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품목 수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당장 한국의 수입 의존도 50%가 넘는 산업 품목만 최소 24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일본과 외교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가 있었죠. 2015년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 그 당시에는 민주연구 원장이 아니었죠. 양정철이 내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2015년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내가 그 당시에 정치 소질이 없다며 거절을 했다. 나는 끝까지 검사로 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4월 왜 만나냐라는 추궁에 윤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취임 전인 2월에 만난 것이다. 친목의 모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뢰 사건 개입 질문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지만 뉴스타파가 자정쯤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은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베트남 안에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고 결국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언어가 안 통해서 때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아내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무총리까지 베트남 공안장관을 만나서 머리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황당한 남편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이는 건 있는데 베트남 며칠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지인들한테 농담도 하고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지금 이 남편은 끝까지 베트남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을만 해서 때렸다라는 식의 발언인데요. 한국말을 원래 잘하면서 한국에 오자마자 못하는 척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 아직까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체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찰청장도 사과했어요. 베트남 공안장관 만나서 이주 여성 폭행의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때린 30대 남편은 구속이 됐는데 오늘 이 얻어맞은 베트남 아내가 베트남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편은 권투를 배웠다. 권투 샌드백을 때리듯이 나를 때렸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대응하지 못했다. 절절한 아내의 인터뷰 내용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SBS의 전직 간판 앵커였던 김성준 전 앵커가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전 앵커가 현장을 도망치려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SBS의 전직 간판 앵커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전직 검찰 수사통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연구하는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분 청와대에 있을 때 많은 기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실력 있는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쾌한 명품 시그니처 김배은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의병을 일으키자. 민주당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항일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한마디에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가 왜?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아들도 베트남 아내를 때렸던 남편이 아들까지 때린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병을 일으킬 사안이냐? 침착하고 냉철하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정부 여당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에는 친일로 몰아세워서 이른바 적전 분유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라는 건데 최재성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투기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의 발언이 항일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국 내에는 분명히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부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적대시, 일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른바 친일로 규범을 지어서 규정을 해서 일본 앞에서 적전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얼마 전 발언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토착 외구적인 시각이 언론계에도 퍼져 있는 것이 좀 한심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자.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정부 비판, 건설적인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친일파, 더 나아가 토착 외구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정부와 여당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지금 이 사건은 여야할 것 없이 좌우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정부와 한마음으로 일본에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인데 지금 민주당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한일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 화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한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오고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큰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데도 또 화가 납니다. 의병 필요하면 일으켜야죠. 일으켜서 나라 구해야죠. 근데 그거는 임금님도 혼비백산하고 조정대신들 뒷구멍으로 다 도망가고 관군 다 패지 안에서 흩어졌을 때 의병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그런 거 하라고 조정대신 있고 관군 있고 있잖아요. 외교관들 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세금 내는 거 다 어디가 쓰고 있는 거고 국가 기본적인 게 외교 문제인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의병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전조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난 10월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났을 때 대통령, 외교장관 등등 다 국내 법원 판결이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 한번 화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1월 고노회상, 올 3월 아소다로 다 뭔가 경고를 계속했어요. 이럴 때 우리 뭐 했어요?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의병 얘기하고 토착 외교를 하고 또 국민들 쫙 갈라서 규정 지으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이 지금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아베한테도 화나지만 저런 얘기, 저런 인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화가 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토착 외교 저런 얘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우리 리스트 다 뽑아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 참 잘 뽑았다. 이럴 때 정말 대책 세워주세요. 정책실장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다 알고 있었다는 한심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으로서 참 일본에도 화나지만 저런 분들한테도 화가 납니다. 예,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현재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일본 내에서도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과 상식 있는 언론들이 아베의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반일 감정을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자극한다는 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양국 관계에 대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건 대한민국 외교가 나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여론을 친일과 반일로 구분지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인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착 외구다. 여기서 박범계 의원이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낙연 총리죠. 이낙연 총리가 청문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위를 넘어서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이 호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2000년부터 이 85번이나 해외를 출장을 가는데 그중에 73%인 62차례를 일본을 다녀옵니다. 이것은 나쁘다는 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일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봉장으로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2005년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이 되기 전에 서울을 옵니다. 그때 이낙연 총리가 아베 당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정치인과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른바 아베 총리 민원을 아주 깔끔하게 겨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본에 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하라고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이 광을 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낙연 총리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여권 지정에서 있게 되는 이 같은 기류들의 부담스러워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토착외국, 네. 일본을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부류.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외교적 인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일본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토착 외구적인 시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식들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 하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끌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두 정상 간 신뢰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장의 의병을 일으키자는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여당 특위위원장의 의병 모집 발언. 최 의원의 발언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 반일 시위에 앞장서라고 선동하는 말로 들린다. 의병으로 맞설 게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전략으로 일본의 대응에도 모자를 판이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얄팍한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최재성 위원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의병을 일으키자고 한 적이 없고요.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 우리가 의지를 견결히 하고 분연히 또 이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경제적 열의 상황에서는 극복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네네. 박용진 의원님, 예. 이게 의병을 일으켜야 되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친일파 혹은 토착 외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안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최재성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해명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조선일보가 최재성 의원과의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이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최재성 의원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맞대응을 섣불리 해서 안 된다. 또 이것도 최재성 의원의 말입니다.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하면서 반일 감정의 근거에 대일 공세만 하면서 불장난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강온을 다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나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다.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내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두루 지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최재성 의원이 이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최재성 의원의 그 의병 발언을 가지고 중앙일보가 내놓은 사설에서의 비판, 그 비판의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그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섣불리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그 영화를 보면 상대가 막 무술을 좀 할 줄 안다고 막 까불 때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죠. 혀를 한번 딱 짚어서 끝내잖아요. 그래서 칼 뽑아내기 전까지는 꼭 잘 참고 최대한 자제를 하지만 칼 뽑은 뒤에는 뭐 한 방에 끝내야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인내하고 대응하고 변화시켜 나갈 거냐. 저는 대화하고 만나고 해결을 위해서 합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베만 했는데 누가 아베를 조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두뇌에는 이마이 총리 정무비서관, 손발 역할은 세코 경제산업상, 나팔수 앞에서 막 나대는 사람,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데요. 특히나 그 간사장 대응을 하고 있는 하기우다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 나팔수 역할은 아베가 흰색이라고 하면 검은 것도 희다. 이렇게 말할 인물이라고 하고요. 검은색도 아베 총리가 흰색이라고 하면 그건 흰색이다. 막무가내형 돌쇠형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 2015년은 그 관방 부장관을 맡았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엔 전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 관계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는 끝났다. 이러면서 막말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할을 각각 맡아서 치밀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저 아베의 입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얹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BTS 오사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게임 많이 좋아하고 일본 과자도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또 연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을 우리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요. 이수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일본 국민 여러분. 2001년 도쿄에서 술 취한 일본 행위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뛰어들었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고 그분은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18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청년이죠. 예, 이수연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일본 열도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높이 생각하고 있는 받들고 있고 추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일 간의 연대는 아베 총리의 그런 감정적 대응보다 100배는 깊고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순간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이른바 무차별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 몇 장 보시죠. 일본의 브랜드 자동차죠. 렉서스인데 운전자가 피해 사진을 올린 겁니다. 누군가가 이른바 김치로 나의 일본 자동차에게 이른바 김치 테러를 가했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김치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나 혹여 일본의 어떤 이른바 아베 총리와 일본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일본 차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감정적인 대응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예요. 친일, 반일, 의병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이 신중해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한 주차장 사진인데요. 주차장 사진에 일본 차량에는 주차 금지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있다는 거죠. 허은하 소장님. 네. 일본 차의 타이어를 펑크내는 사진들, 김치로 급기야 테러를 하거나 일본 차는 아예 진입도 불가하게 하는 이 같은 모습들이 감정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좀 이해가 되지만 네.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그 아베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베는 언론의 주목이 될 거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걸 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의 그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수요. 노자의 진정한 싸움닭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헛개지덕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닭처럼 정말로 싸움을 걸어올 때 모든 걸 참아내고 눈으로 이겨낸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누가 자꾸 약 올리면서 싸움을 하게 하면 그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들이 끌어줘야 우리가 차분하게 감정 대응하지 않고 일본의 아베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일본과 좋은 관계도 있고 일본 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의 경제 보복과 또 국내에서의 이른바 논란의 발언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SBS의 전직 간판 앵커 출신인 김성준 전 앵커가 술에 취한 채 한밤중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왜 찍었을까요? 충격적인 소식이죠. 지하철 몰카범 잡고 보니 SBS 간판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3일 밤 11시 55분 자정을 5분 앞두고 있었던 야심한 시간입니다. 영등포 구청 역이에요.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몰래 촬영하는 것을 한 시민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민이 찍힌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김성준 전 앵커를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김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체포 당시에 김성준 앵커가 역 출구까지 도주를 한 상황에서 출구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새롭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아난 김 전 앵커는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발견이 됐고 체포가 됐다. 범행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 전 앵커가 부인을 하다가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애초에는 한 장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휴대전화에 저장이 돼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으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김성준 전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방침이고 추가 촬영물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4일 김성준 전 앵커가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진행 중이던 라디오에서도 하차를 합니다. 어제 SBS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불법 촬영한 사건들 사실은 변호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물론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 김성준 앵커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스마트하고 또 그동안 SBS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뉴스를 전달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니 저런 삶이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28년간 SBS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쌓아놓은 명성이 단지 사진을 찍는 몇 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몰래카메라 관련해서는 이제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하면 일단 그 수위가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의 어떤 수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노골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수가 여러 가지 많다고 하면 결국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관련돼서 체포가 돼서 그러면 당연하게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서 한 99명은 한 장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찍은 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김광선 변호사가 이제 검사, 변호사 하시면서 이 같은 불법 촬영 사건을 많이 해보셨을 당시. 네. 제가 여러 사건을 해봤는데 최고로 많은 경우에는 명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2만 장 정도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이 이거 전부 다 포렌식 해가지고 이걸 분류하는데도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 하소연을 하면서 오히려 변호사에게 좀 분류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장수가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 몰카라는 카메라 어떤 행위 자체가 김성준 앵커도 방송할 때 전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의 어떤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의 어떤 정신의 트라우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라디오를 진행하는 이재익 PD가 대신해서 사과에 방송됐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사과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신 김성준 SBS 논설위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나 동료로서 죄송합니다. 또 부끄럽습니다. 비난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허은하 소장님.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SBS의 어떤 메인 뉴스의 간판 앵커로서 시청자들을 만나왔던 김성준 앵커가 이 같은 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너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 저희 제목처럼 부끄러운 엔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부끄러운 엔딩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 김성준 앵커가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 저도 출연해 봤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함께 출연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보이는 것만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김성준 앵커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건 그동안 쌓아놨던 이미지와 그 환상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만약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그 회사의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SBS 뉴스 앵커였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일으켰을 때 아마도 SBS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고, 또한 타격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앵커들에게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아까 부끄럽다고 얘기했던 PD처럼 또 다른 8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SBS가 그 공정한 뉴스와 여러 가지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요즘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에도 공든탑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준 전 앵커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게재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참회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과문도 내놨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지금 사건 현장으로 당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경찰이 출동을 해서 따라오자 영등포 구청역의 2번 출구까지 이른바 도망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붙잡혔다. 그리고 사진도 여러 장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일단은 시민이 먼저 이 촬영에 대한 사실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알렸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민이 직접적인 제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경찰이 다가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현장에서 검거를 하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이 내용에 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장을 좀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보게 되면 밤 11시가 훌쩍 넘는 거의 자정에 다다른 시각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김성준 앵커랑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평상시에 술을 좀 즐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주를 많이 한 상태 속에서 저 시간에 사실은 정상적인 행동이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시간이 밤 11시 55분.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시간에 물론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요. 다만 여기서 경찰이 다가오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지하철역 출구로 다가갔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러한 술에 대한 영향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김성준 앵커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과문을 통해서 밝혔지만 엎드려 사죄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당연히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김성준 앵커의 이 같은 한순간의 문제로 인해서 김성준 앵커의 가족, 지인,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또 무수히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건데, 이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몫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준 앵커가 있었던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다시 한번 여름이 되게 되면 지금 해변가를 가건 수영장을 가게 되면 항상 붙여있는 문구가 몰래카메라에 대한 촬영 하나가 여러분의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붙여져 있거든요.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한 경종을 또 하나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이지가 않는 이슈입니다. 김성준 전 앵커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정준영 씨 등등의 이른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근래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평생 멍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이 발언이 이른바 그 정준영 그리고 승리, 최종원 등등의 카카오톡방에서 이른바 불법 촬영, 몰카 사진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이게 돌아오네요. 돌아오죠. 그리고 저 라디오에서 김성준 앵커가 했었던 말씀이 지금의 우리 시대와 국민적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이나 이런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71년생이에요. 돼지띠인데요. 네. 80년대에 그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9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고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30대를 맞이하는데, 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요. 또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인 어떤 이 법과 제도도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런 판단, 가치 기준, 뭐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금방금방 뒤떨어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치기 어린 걸로 이렇게 툭툭툭 던졌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하나하나 지금 되짚어 보면
아이고야, 지금 기준이면 그때 그런 일 했던 거는 다 지금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보다 윗세대인 그 남성분들, 남성 중심의 사회를 계속 대한민국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받아들인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몸에 이제 체화를 한다고 하는데 술이라든지 혹은 뭐 방심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그렇고 더 많이 지금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적인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되지, 술 먹었다는 이유로 뭐 혹은 대인 간의 단톡방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친한 친구 사이끼리였다는 이유로 이제 다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겪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스스로도 조심하고 지금 마련된 법적 기준, 사회적 기준을 더 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김성준 전 앵커에게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많은 우리 사회의 그 교훈과 새로운 기준을 남기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준 전 앵커도 라디오에서 승리라든지 정준영에 대한 단톡방에서 그런 행위를 단순히 벌금으로만 안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김성준 앵커를 알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그런 가치 기준을 보다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이번 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출연진하고 사실은 방송 전에 뭐 자유롭게 이제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다 보니까 김성준 전 앵커와 프로그램을 출연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저는 뭐 언론계에서 선후배로 또 지내왔고 다 출연하셨던 분들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개인적 평가와 김성준 전 앵커가 벌인 이 행위는 구분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은 모두가 지금 공감을 했습니다. 김성준 앵커가 윤창준 전 대변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뉴스하기도 싫은 날이다.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날이다. 아마 김성준 앵커가 그때 당시 또 언론계에 있었던 윤창중 대변인의 어떤 이른바 사건과 관련해서 저런 감정이 들었을 텐데 아마 지금 김성준 전 앵커의 이 뉴스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저때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박정화 대변인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저 놈도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솔직하게 오늘 감정에 충실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김성준 앵커를 한 20여 년이 넘었어요. 20년 넘게 알았다. 취재원으로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전 정치부 기자로 이렇게 출입하면서 알게 됐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지나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이제 붙어 사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도 말씀 주셨지만 왜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도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하고 다음 주에 제가 소주 한잔 하기로도 약속까지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앵커 생활을 한 4년 이상 메인 앵커를 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많이 국민들한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나와서 본인이 그 알려진 얼굴에 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됐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좀 축적이 되어서 저런 그 범죄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하나 들고 김성준 앵커가 이제 뭐 SBS에서 보도본부장까지 가면서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약간의 또 굴곡도 많았어요.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축적이 되면서 밖에 말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죄는 나쁘지만 우리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언젠가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훨씬 더 많이 치르고 그다음에 본인도 성찰의 시간을 많이 거쳐서 전 모든 것들이 좀 본인 스스로 정리가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시 못 이루었던 약속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 나쁜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만은 그렇게 많이 나쁘게 봐야 될 일인가 한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준 전 앵커와 관련된 일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름철이고 한데 불법 촬영 몰카는 절대 안 된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베트남 아내를 3시간 동안 폭행했던 이 한국인 남편,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 안 그렇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건 있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왔고, 농담도 하고, 지인들한테,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언어 통화가 갑자기 제가 통화된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정말 너무. 허은아 소장님, 네. 이게 무슨 말,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뭐 여자들도 때리고 싶을 땐 있죠. 다만 안 때릴 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는 왜 쓰고 나왔습니까? 얼굴 보이기는 싫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남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때리면 그럼 애완견이라던가 뭐 고양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요즘은요,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도 때리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까지 그렇게 때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왜 같은 남자들과 함께 다 그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대꾸를 한다거나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맞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을 잘하면서 못하는 척해서 때렸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대꾸를 해서 때렸다. 갖은 아내 탓, 핑계를 지금도 대고 있는 이 남편. 그래서 이렇게 때린 겁니까? 3시간 동안? 들어. 하지 말 했잖아. 아저씨 만지지 말 했다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다 했지? 하지 말 했잖아. 지켜놓는다고. 근데 왜? 왜? 오빠 아직 없어요. 장난하네? 장난하네? 아까 하지 말라 했잖아. 이 폭행을 당한 피해 아내가 베트남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샌드백을 치듯 나를 때렸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이 옛날에 권투 연습을 했었다. 참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남편이 처량한 목소리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저는 때리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백 치듯 때렸다. 이 남편과 이 아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도 오늘 더 자세하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편 2번의 이혼 경력에 아들 2이 있었고 3번째 이 베트남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2016년 4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들이면 낙태를 하라라고 강요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낙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죠. 베트남으로 가서 2년간 홀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오던 터에 지난 3월에 이 남편이 차라리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고 살지.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호적에 올린 후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위해서 베트남까지 갑니다. 차라리 저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왜 찾아와서? 데려와서? 왜 데려와서?
B 씨의 베트남 친정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베트남 친정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격분을 해서 때린 적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이 남자가 때린 거예요. 김변 박사님. 네. 이 정도의 폭력이 좀 상습화되어 있던 건 아닌가에 대한 과거의 사건들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 치킨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때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는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2살배기 아기면 치킨을 시켜서 사실은 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든 관점이 본인에게만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아내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전가하고 이 문제를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일에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충격적인 것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은 다르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여성이라든지 베트남 이주 여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의 마음도 다 똑같을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2살배기 아들이잖아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막내가 딱 저만한 아이 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무 하면은 물 달라는 얘기인 거 다 알고요. 뿌뿌 하면은 똥을 쌌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얘기인 거는 말을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인지 감정으로 충분히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는 둘간의 사랑으로 낳은 아이라면은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 감정을 이해하기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폭행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 남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베트남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입고 나왔던 티셔츠에 대한 문구마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저 문구가 스테이 험블이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저 장면 하나를 가지고서도 사실 저 남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여기에 대해서 참여와 반성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괜히 엄하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친정에서도 때렸고 다양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이 여성 왜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못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공국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남편에게 권하는 베트남 이주 여성. 오빠 아직 먹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 여성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낯선 외지에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어. 밖에가 안 나가. 같이 만나고 없어. 얘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사고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연락이 겨우 닿은 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자는 지인의 설득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2살배기 아들 때문에 가정만은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애 아빠한테 어떻게 신고를 하냐. 애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은 신고를 안 하세요. 결국 남편의 폭행은 지인이 관련 동영상을 SNS에 올린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과 아들은 5처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신고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자신의 아들도 때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아이를 왜 학대하신 거예요? 이 여성은 3시간 넘게 폭행을 당해서 결국 갈비뼈가 골절당한 부상을 입었는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대목에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서 봐봤는데요. 정말이지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이 베트남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오빠 아직 먹어요. 장난 아니야.
박 대변인. 너무 처연해서 자꾸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슴 아픈 큰 대목이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보이는데 지금 딱 저 화면. 저게 3시간 폭행 이후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진 상태에서 그래도 오빠 같이 먹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남편한테 뭔가 음식을 권하고 우는 아이를 이렇게 또 그 아픈 갈비뼈를 이렇게 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짠하고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앞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아이 낙태시켜라라고 해서 도망가서 낳은 아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고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여기 돌아왔던 그 여자분의 말을 이 두 가지가 저는 아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저분이 어떻게 우리에서 정책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그 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다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잘 클 수 있도록 더 상처 딛고 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우리 형법에 보면 말이죠. 이제 상습이 붙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 사기, 상습 폭행. 근데 이거 상습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심리적으로 습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벌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피해자께서 신고를 왜 안 했을까?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주에서 결혼한 여성이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명에서 한 4명 정도가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자기 뭐 남편이고 자식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상 F6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1년 이후에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신원보증이 없으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뭐 신원보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이러한 법 체계 자체도 바꿔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좀 크게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국무총리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장도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그랬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경찰 총수죠. 베트남의 치안 총수가 방문을 해서 교환 교류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에게 한국 국민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엄정히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형법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에서 성장한 아이가 다시 가정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아이를 가정폭력의 또 다른 어떤 피해자로, 결국은 자기가 가해자로 이렇게 키우도록 두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베트남 혹은 뭐 다른 이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사람들과 관련해서 또 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의 문제다. 예,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 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 시간인데요. 박용진 의원은 오늘 또 국회 교육위에 또 중요한 또 예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있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사건 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취재수첩 Y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 바로 이겁니다. 전 아내를 불러달라. 거제에서 밤샘 대치 끝에 이 아파트 옥상에서 시위성으로 밤샘 대치를 하던 남성이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부터 좀 만나보시죠. 자, 지금 거제의 한 아파트 옥상에 한 남성이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른바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급차도 출동을 했고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거제 시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놀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옥상 위에 바로 이 남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남성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이 남성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에 저렇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제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 45세 박모 씨가 이혼한 전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 회사 사장 김모 씨를 1층 복도에서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을 죽였다. 그리고 20층 옥상으로 지금처럼 도주를 해서 뛰어내리겠다. 전처와 통화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라는 요구와 함께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가 요구한 커피, 담배, 점포,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자수를 침착하게 설득했고 심리분석가 등 위기협상팀을 투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박모 씨가 14시간 40분을 대치하고 결국 투신을 했습니다. 새로운 CCTV 영상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살해한 이후에 이 남성이 도망가는 모습도 지금 CCTV로 포착이 된 화면 저희가 조금 전에 입수를 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고 이 남성이 살해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내린 곳은 바로 옥상 입구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 남성이 옥상으로 들어가는 CCTV 화면도 저희들이 조금 전 입수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인성 교수님, 14시간 40분 대치 끝에 결국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남성이 도대체 왜 전 아내의 회사 사장을 살해했는지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극단적 선택하기 직전 경찰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일단 이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이제 이 심리 분석가하고 협상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질로 해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인질을 데리고 대치하는 그런 경우는 살해를 하기 전이에요.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대치를 하는 경우는 통상 이제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가 있고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이미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이 대치 장소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옛날에 몇 년 전입니다만 안산의 김일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처하는 것이 집안이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같이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20층이라고 한다면 그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처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회사 사장을 찾아가서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그것은 이제 경찰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사람을 이제 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20층에 있으면서 아무리 설득을 당해도 어차피 난 내려가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직접 이혼을 하기 전에 자기 처가 아니잖아요.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성들이 이혼을 하고 난 이후가 되면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남편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이혼한 그 부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쿨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왼수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사랑은 행운만 있으면은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통상 이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설득을 시키지 않고 강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인데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피해자 가족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렇게 그 본인은 떠났는데요. 이혼을 일단 하시면 심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게 싫으면은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올바른 지적이신데 바로 그게 아마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동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도 하셨으니까 왜 이 같은 범행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밝히기가 어렵죠. 근데 어떤 범죄, 특히 이제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범행의 동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동기 자체는 살해를 할 정도면 자기가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동기 자체는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살해된 건설회사 사장 사무실에서 전처가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 둘의 어떤 행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발적 범죄냐 계획적 범죄냐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이제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옥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설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밤새워서 설득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잠을 전혀 못 자잖아요. 본인이 사리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만약 여기서 내가 살아남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인을 하고 나면 사람이 극도적으로 흥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잠을 못 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단적인 삶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 전처 같은 경우는 사장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인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나타난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 참 무섭게 봤었던 조스, 그 조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금 상어의 지느러미가 제주의 해수욕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죠. 지금 서핑을 하던 분 옆으로도 상어 지느러미, 저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풍비백산 헤엄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난 이 음악만 들으면 그때 조스 영화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입이 생각났죠. 예. 이 상어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상어가 살아있는 거 맞지? 상어 맞다. 빨라. 우와. 조용하. 어제 오후 12시 30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서핑 즐기던 피서객 상어가 나타났다 신고를 했고요. 상어 크기는 약 100cm. 당시 100여 명이 물놀이 중이었고 입욕이 통제됐죠. 상어는 10분간 헤엄치다가 먼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입욕 통제가 해제됐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이게 상어 2마리가 지금 발견된 건데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동물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물은 항상 그 생존과 생식을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그 추정되는 것은 먹고 자기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주변 전체가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상어가 지금 출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능성은 일단 그 제주 주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오징어 먹으려고. 네. 그리고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러 따뜻한 연안에 온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주도 연안까지도 상어가 자주 출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1959년부터 6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상어 공격을 7건 받아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더 출몰 횟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경보 시스템을 좀 신경을 써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 앞바다에 나타난 상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아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아플 4인방 직접 만나보시죠. 배우 이여름 씨, SBS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새로운 이야기 들어왔고요.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는 이게 누굽니까? 장미란 선수 아니에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이야기일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이여름 씨가 SBS 정글의 법칙 촬영 도중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태국 경찰이 제작진과 출연자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규정을 몰랐다는 제작진의 첫 해명과 달리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태국 정부에 보냈던 공문이 공개되면서 거짓 논란까지 불거지자 SBS 측이 사과를 했습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출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장면에 대해서 연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 스쿠버 다이버들도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기 쉬울 정도로 대왕조개 채취가 어려운데 여성 출연자가 다이빙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대왕조개를 그것도 3개나 채취할 수는 없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들어보시죠. 모래 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바닥에 좀 이렇게 좀 박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쉽게 들고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도 있고 좀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해 놓은 뒤 여성 출연자가 그것도 3개나 들고 오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다라는 의혹과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 방송에서는 멸종위기 조개를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먹는 장면까지 여과 없이 공개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소장님, 이 의혹 제기인데 혹시 누군가가 대왕조개를 다 따놓고 여배우 시켜서 그거 들고 오게 해라. 결국 이여름 씨가 징역 얘기도 나오고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한다라는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받게 됐다라는 의혹이에요. 네, 드라마를 찍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연출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예능이지만 리얼리티를 강조했고 진짜인 것인 양 저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예능이고 약간 연출이야.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많이 느껴졌었더라면 이 같은 충격은 좀 덜할 텐데 우리가 봐왔던 정말 대장이었잖아요. 김병만 씨도 그렇고 그러면 김병만까지도 라는 어떤 파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 장면을 보면 이여름 씨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프리다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 안경, 물안경만 끼고 여기에 대해서 혼자 들어가서 저 대왕조개를 채취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요. 저 대왕조개가 바닥 속에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위협이 오게 되면 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럼 손으로 채취하려고 잡는 순간 저기에 만약 끼게 되면은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익사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대왕조개를 태국에서는 호랑이조개라고도 불리지만 호랑이조개? 일각에서는 식인조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가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다 하고 들어가서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채취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저것을 여성 배우가 스스로 프리다이빙으로 채취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장비를 통해서 다 채취를 해놓고 이여름 씨가 이걸 들고 나오는 나름대로 연출만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럼 프로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시청자들이 기만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 결국은 이어름시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방송 제작진에서 모든 것들을 총괄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과거에 이런 해외에 대한 탐험 프로그램의 사실 시초라고 보는 건 도전 지구 탐험대라고 있어요. 도전 지구 탐험대. 기억하세요? 정말로 즐겨봤죠.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예. 우리가 당시 해외를 많이 나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대리만족을 하면서 지켜봤던 때가 있는데 그 해외 도전 지구 탐험대를 통해서 2005년인가요? 당시 배우 정정화 씨가 콜롬비아에 갔다 아나콘다에 물리는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위 말하는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프로가 폐지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프로인 만큼 더 세심한 배려가 없었던 측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냥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문까지 보내두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보호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미리 따놓은 다음에 여부한테 그것을 들고 오라라고 연출까지 지시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국가 간의 일로까지 지금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당장 만약에 태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대한민국 정부에 한다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고 그때 당시 논의할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 계셨어요. 충분히 논의해야죠. 논의해야 되고 지금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저기에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내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 정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육군 목선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불가피 대통령제 하에 있는 권력구조 하에서 청와대가 저걸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렇게 그냥 단순히 시청률을 위해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연출이 된 프로였다면 시청률을 위해서만 했던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태국과 이게 외교적 문제까지 생기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건에 대해서 제작진이 좀 분명하게 좀 책임성을 좀 갖고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A부터 Z까지 다 분명히 밝혀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잘 안 풀려서 나가면 청와대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좀 초기부터 만져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태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원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마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태국 내에 지금 여론이 김 변호사님 심상치가 않아요. 제작진과 출연자를 반드시 태국으로 소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태국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여론적인 측면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태국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범죄 인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 뭐 강력 사건이랄지 아니면 사기라도 피해가 굉장히 큰 금액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태국의 어떤 대왕족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 규정도 징역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안을 좀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채취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좀 명확하게 SBS에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위반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는지도 이걸 만약에 위반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태국에 있어서 어떤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랄지 아니면 범죄 인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태국의 어떤 뜨거운 여론을 조금 SBS가 솔직하게 밝혀서 잠잠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막판에 위증 논란에 휩싸였어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줬느냐라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며 부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한 후 자적을 넘긴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윤 후보자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나 이런 거는 다 코치를 해줬잖아. 그래요.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도 사과를 하시고.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청문회에 위증까지 했다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박정원 대변인, 네. 분명히 지금 청문회 위증 논란은 일고 있어요. 조금 전 오전에 발언에서는 소개해준 적, 연락한 적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지금 여당 의원들조차 진술을 잘못했다, 사과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인한 그런 사실 없다가 주를 이루고 가다가 어떤 전 매체에 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저런 상황이 왔는데요. 글쎄요, 그마저도 저는 논란이 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을 보면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별 의미 없이. 그러니까 기승전 윤석열로 진행되어 왔던 검찰개혁 얘기는 저는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좀 전에 본인이 해명했던 것처럼 7년 전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 사과. 당신은 지금 많은 사건에 있어서 7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별건까지 다 뒤져서 지금까지 수사를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정말 검찰총장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지울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현 박사님, 네. 확실히 자정에 만약에 저 녹취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모르쇠로 일관했을 내용들이 아주 그런 개연성이 짙고요. 왜냐하면 오후 내내 그와 같은 입장에 취해왔으니까요. 따라서 언론에서도 어제 있는 청문회를 보면서 자정 있기 전까지는 공방은 있었는데 한 방은 없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방이 자정 넘어서 이 녹취 파일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금 윤석열 후보자와 함께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자의 대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대진 검찰국장은 소윤이라고 불립니다. 이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용산 세무성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를 해요. 그리고 해외 도피 생활하다가 결국 국내로 송환돼 들어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습니다.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도피라고 돌아와서. 근데 지금 현재 여당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주장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면 황 대표에게 물어봐라. 이러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증언을 쭉 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그럼 위증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처벌받은 전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내용과 정별개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향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과연 정치권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하플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시죠. 은퇴 전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결국 들지 못한 역기에 마지막 손키스를 보냈던 우리 장미란 선수. 이 장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별 인사로 기억되고 있는데 최근 역도 여자 장미란의 은퇴 후 확 달라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선수 시절에 비해 많이 갸름해진 모습.
현역 시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화제를 모은 것. 안경 낀 모습도 우리 좀 색다르고요. 몰라볼 정도로 확 바뀐 모습에 누리꾼들은 정말 오랜만이다. 밝은 모습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다라는 반응과 함께 야 정말 잘 빠졌다. 장미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건너가서 또 스포츠 행정을 공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2013년 재단법인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 스포츠 인재 양성에도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군요. 장미란 선수의 반가운 근황 종종 또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식중독 걱정에 햄버거만 선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유별난 위생관념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나친 결벽증 때문에 측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청결 강박을 보도하면서 화제가 된 것.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집무실 근처 화장실을 찾는다. 2. 꼭 손을 씻는다. 여러 번. 선거 유세로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한 후 전용차에 오른 뒤에는 수행비서에게 곧바로 찾는 것이 바로 손세정제.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기침이라도 하거나 코라도 훌쩍이는 날에는 째려보는 표정을 마주치게 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벽증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2007년 한 인터뷰에서 2살 배기 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나는 내 아들을 멀리했다라고 털어놓은 적도 있고요. 뭐 이게 자랑이라고. ABC 인터뷰에서도 기침한 참모에게 이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별한 위생관리는 좋지만 결벽증 수준의 도 넘은 청결 강박은 주위 사람들이 피곤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던하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우리나라의 남극 기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극 기지에서 3km 떨어진 섬 주변에는 이 펭귄 수백 마리가 모여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그 펭귄 친구들입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이상하게 펭귄을 좋아해요. 동물원 갈 때도 펭귄을 꼭 보는데 흰 배에 검은색 날개를 가진 아델리 펭귄이 이 우리 장보고 기지 인근에 수백 마리가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최근 개체수 감소 또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아델리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남극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펭귄 마을 만들어주자. 관광객도 좀 제한하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5월에 열리는 전체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방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펭귄 마을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 주도권도 우리가 질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자원 생태계에 대한 관리 권한까지 대한민국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번에 이 펭귄 마을 지정하자라는 우리 대한민국 남극기지의 어떤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좀 통과돼서 우리나라도 좋고 또 펭귄들도 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힐링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펭귄들 참 귀엽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